네,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에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먼저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공식 환영식에서 두 정상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예. 혈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시간을 70년 동안의 성공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기술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두 정상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자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한미 정상 7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을 기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공동 성명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이기 때문에 군사 안보 부분뿐 아니라 경제, 기술, 에너지, 인적 교류 이런 글로벌 이슈까지 다 포괄하는 공동 성명, 즉 양국이 어떻게 그런 다양한 이제에 대해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율된 그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길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성공적인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이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회담 전부터 이미 공동 선언의 이름이라든지 내용도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환영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우리 국가 원수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을 갖춘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 이걸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정말 잘 보여진 환영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장대 사열이라든지 준비된 모습 그리고 준비는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창해서 아름다운 날이어서 어떤 그 환영식을 더 빛내준 것 같고요. 하나하나 어떤 의장대라든지 어떤 인원이 배치된 부분 그리고 모든 환경 이런 게 너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맞이했구나 이런 거를 정말 그냥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사실 이번에 6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친분도 좀 쌓이고 이번 만남에서는 특히나 또 어떤 케미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런 친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네 분께서 들어오실 때 차량으로 이동해서 들어오실 때 이제 두 바이든 네께서 이제 기다려주셔서 맞이하실 때 굉장히 좀 편하게 맞이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두 정상께서 처음 조우하실 때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장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조우를 하셨고 그리고 동선을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가깝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또 그런 의미도 부여를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정상이 나오시기 전에 이제 핵심 참모들이 이제 배석해서 도열을 하셨는데 그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 일일이 소개 없이 다 악수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별다른 소개 없이 그냥 이제 악수만 하면서 안부를 묻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얼마나 이 정상끼리의 만남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영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국빈 방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빈 방문을 어떻게 결정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국빈 방문을 그러니까 성사시키겠다.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어떤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절차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국가별로 알아서 정하는 부분이 크지만요. 대체로 보면 국빈 방문은
임기 중인 그 지도자의 임기 중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허용되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임기가 4년, 5년인 대통령의 경우에 4년, 5년 그 우리나라는 5년이고요. 미국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 역사적 상징성이라든지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과도 얻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이제 그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거 명분 그 어떤 그 예우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이것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어떤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고려, 역사적 상징성, 어떤 그 국제적 환경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번 할 수 있는 어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번 그 우리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은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 역사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좀 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환영사에서 뭐 한미 동맹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도 좀 했습니다. 뭐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환영사 중에 좀 돋보였던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글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것처럼 스토리 상병인가요? 예. 어떤 자신의 희생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를 찾지 못했는데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유해를 찾아서 이제 다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이제 그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 그 어떤 그 특정한 단어보다요. 그 두 분의 어떤 그 축사 환영사에서 한미 동맹이 지나온 70년의 역사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미래 청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약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양 정상이 보여주시는 그 연설문에서 사실 그 축사나 환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양국이 조율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가치에 기반한 동맹 그리고 혈맹으로 시작한 그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네. 죄송합니다. 그 양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끊어질래 끊어질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혈맹으로 시작해서 각국의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 역사적 그 상징성에 기반을 해서 실리적인 가치도 중요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모범으로 성공적인 동맹으로 지속될 예. 거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인상 깊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잠시 뒤면 뭐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가 저희에게도 좀 전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정상회담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그 진행 절차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그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네네. 대체로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 2가지 정도의 회담을 합니다. 이제 좀 단독 회담이나 소인수 회담. 그러니까 핵심 참모 3-4분만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소수의 인원만. 인원에 대해서 참석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 유관 부처들 이제 이번에 그 동행하신 유관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의제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들이 다 오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까 도열에 있는 그런 그 핵심 참모들을 보면 네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로 논의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구나. 뭐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재무부 장관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오시고 국방부 장관이 오시면 이거 군사 안보, 경제 기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분들이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을 하시는 거고요. 단독이나 소인수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의 어떤 그 친교 자리도 되고요. 그다음에 결단을 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저희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인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소인수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뭐 이유도 있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 의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인수 회담에서는 네네. 일단은 정상들끼리 이제 친교를 이렇게 스몰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안부도 묻기도 하고요. 분위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정상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는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확대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정상들의 결단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정말로 핵심 참모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 대사 이렇게 두세 분만이 배석한 부분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몰톡이라든지 분위기를 네네. 형성해 나가는 좋은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을 대해서 서로 축하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결단을 내릴 부분이 있을 때는 결단을 내는 장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 정상회담에 가면 이제 여러 부처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의제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정상회담에 갖고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내용도 많이 공개가 됐고요. 보통 정상회담 전에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물밑에서 많은 부분을 좀 조율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어떤 갑자기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좀 확인에 그치는 그런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 같이 동맹국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무적인 조율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양국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무적인 논의를 했는데도 어떤 양국 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결국은 그거는 이제 두 정상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많으면 그러면 공동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문구를 작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구를 작성하고 이걸 다 교환해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꼼꼼하게 하나의 워딩 이 최고 정상 수준의 어떤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회람이 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 실무적인 부분에서 끝까지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성명문이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문이 나오고 예정된 시간에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의제가 다 조율이 됐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종 확인하는 작업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예민한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 통상 의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양국이 국내 정치적인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들고 들어가야 되는 선물 보따리라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확장 억제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북한이 핵 위협으로 핵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보복을 한다. 이걸 명문화하고 싶은데 미국 입장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또 최종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미묘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조율을 하다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정상들에게 이제 책임을 지시라 이렇게 딱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주면 좋은 거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결정이 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물밑에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왔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가 뒤바뀌거나 이랬던 어떤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차원에서 조율을 하고 그 결론이 났다는 거는 이미 보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떤 급격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걸 뒤집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의 어떤 체계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상대국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갑자기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국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요. 소인수 회담이 끝나면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예.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확대 정상회담 끝나면 이제 그 두 정상께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그렇죠. 하시겠죠. 예. 공동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재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 기자들 그 질문 받을 때 그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질문도 물론 나올 이제 수 주된 있겠군요. 의제는 이제 그 확장 억제라든지 네. 경제 안보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도 한두 정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 기자로부터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잘 이렇게 받아서 대응을 하실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질문을 우리 사전에 대통령을 알 수는 없나 봐요. 네? 그 질문을 사전에 알 수는 없나 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조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하자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겠지만 질문을 뭘 해라 이러면 언론의 기능이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의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이제 그 같이 배석을 해서 띄워주시는가 네. 이런 부분들 얼마나 정치로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분들 보는 좀 그 나름의 개인적인 좀 그 호기심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국빈 만찬이 있겠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이제 국빈 만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고 네트워킹 그다음에 친분을 쌓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글쎄요, 뭐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그 재선을 선언한 게 이게 뭐 어떤 좀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그냥 우연하게 이 시기가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이 시기와 어떻게 우연히 맞물렸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우연히 맞물린 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그 25일이죠. 예, 네. 그 선택한 이유가 4년 전에 대선 출마하실 때 그날이었대요. 그래서 4년 후에 이제 재선 선언을 할 어떤 좋은 명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 후보들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현직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판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겠죠. 국정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기를 조율하시다가 4년 전에 오늘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한미 그러니까요.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로 얻어갈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어떤 대미 투자, 어떤 공급망 재편, 어떤 제조업 시설을 리쇼링 미국으로 돌리는 이러한 그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이 대만에서 두 번째로 한 2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하는 굉장히 큰 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신의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국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재선에 나가는 어떤 장이 마련이 됐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확인할 기회가 있을 때 한국 대통령이 계시면 그러면 이거 봐라 내가 지난 그 내 임기 동안에 어떤 그 경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내 친구 이제 한국 대통령께서 그 주역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네, 우연히 그렇습니다. 좀 겹치긴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모로 좀 국내 정치에 얻어갈 어떤 성과가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중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기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라고 그래가지고 중산층을 위한 그 대외 정책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외교 정책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정책 결정자들이 봤을 때 정말로 유용하고 좋은 그런 대외 정책인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더라. 예.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외 정책, 특히 통상 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부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통상 정책, 외국과의 통상. 그리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국민들이 체감하기 좋은 그러한 그 정책적 지향점이 뭐겠어요?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제조 시설을 네. 만드는 거.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외정책 기조를 만들어냈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조 하에서 이제 그 리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많은 외국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다가 이제 그 대규모의 생산 시설을 짓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자신의 성과,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가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나만큼 이렇게 성과를 낸 대통령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 이 첨단 기술을 가진 그 동맹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왜? 미국의 노동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미국의 어떤 그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더라.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미국 유권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국내 정치적인 성과를 부각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재선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이라는 그 동맹국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뛰어난 그러한 파트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정상회담을 보면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이번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 어떠한 선언이 나올지 주목이 된다, 뭐 관심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사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 사전에 공개한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네네. 가장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어떤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강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미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워싱턴 선언이다.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이제 그 한국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공포나 불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우려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불식을 시키는 효과가 네네. 있고요. 북한으로 하여금은 이제는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줄 수 있도록 한미가 최고 수준의 어떤 확장 억제력을 실행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능력 개발이 더 이상은 실효성이 없다. 억제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도발이라든지 무모한 핵 개발은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죠. 예, 그만큼 한미가 서로 뜻이 잘 통하고 합이 잘 맞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는 목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원래도 이렇게 좀 사전에 이런 내용이나 뭐 선언 이름이 좀 공개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돌아봤을 때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언이 나오면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든가 아니면 경제나 통사 이런 부분은 디테일, 그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속서라든지 팩트시트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갖다 확인해 주는 이런 것들이 추가 서류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요.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성명이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양국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토대로 사실 이 확장 억제 강화라는 얘기는 뭐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좀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가 좀 다르다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수사적인 그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가장 우려는 그거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그 고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그 능력이 고도화돼서 ICBM의 능력이 고도화돼서 이제 고체연료까지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러한 그 핵미사일 그 역량이란 말이에요. 네. 과연 그러한 역량을 가진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미국이 본토를 갖다가 지키는 거를 포기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핵 능력을 쓸 것인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온 대안이 우리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자체 핵무장 예, 얘기도 이러한 나왔죠. 얘기가 비등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사적인 확장 억제 약속만 가지고서는 북한의 어떤 핵 능력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즉 한국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 의식이 등장한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의 대응책으로서 그렇다면 한국에 핵무장을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기도 좀 힘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건데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보니까 나토가 있지 않느냐. 나토식의 핵 공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국에도 적용을 하면 물론 나토와는 다르게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확장 억제력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략 자산의 배치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한 수준의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민이 가진 불안과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실효성의 문제 그리고 명문화의 문제, 제도화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하여금 그러한 것을 어떤 제약.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면 일단 이 모두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맹을 상당히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이제 한미동맹의 역사를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이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동맹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영내, 즉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글로벌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동맹이다. 그래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다룰 의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확장 억제력 실력 강화 부분, 그리고 경제 안보 부분에서 기술 동맹으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부분이 있을까? 첨단 기술 있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돼 나가는 동맹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영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모범 동맹으로서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한 결과물이 이따 이제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이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을 계속해서 강조한 두 정상의 소인수 회담의 마지막 공동 발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